반갑습니다. 태풍 난돌마가 비교적 큰 피해 없이 잘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본에는 대단히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난돌마 같은 이 대형 태풍이 언제든 우리나라에도 덮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 이제 흰남노 태풍도 예보는 본래 대형 슈퍼 태풍급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상륙한 게 한 960, 950 헥토파스칼 정도로 이렇게 상륙했는데요. 지금 난돌마는 규슈 지역에 935 헥토파스칼로 이제 상륙을 한 것 같아요. 이게 950 헥토파스칼 밑으로 내려가면 태풍의 크기가 어마무시해요. 대형 태풍 완전 큽니다. 그러면 이게 기압이 낮고 크고에는 뭘로 작용하냐면 태풍의 크기는 해수면 온도랑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해수면 온도가 29도, 30도, 31도, 32도 이러면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해수면에 에너지를 더 많이 끌어당기게 돼요. 해수면에 수증기를 더 많이 품는다는 얘기죠. 열대성 저기압이 막 이렇게 수증기를 더 품으면서 그것이 태풍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그 해수면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에너지가 커져서 이번에도 이제 그 난돌마도 오키나와 지역에서 하루 이틀 정도, 2, 3일 정도 거기에서 거의 정체됐었어요. 정체하고 있다라는 것이 어디로 갈지 방향을 못 정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정체하고 있으면 크기가 해수면으로부터 더운 습기가 가득한 해수면으로부터 에너지를 더 크게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커지는 거예요. 태풍이 시작할 때는 이제 조그만하게 시작하지만 점점 커지기도 하고 더 이상 커지지 않고 조금만 하다가도 지나가면서 더 커지기도 하고 큰 것이 또 어느 지역을 지나면서 좀 작아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그 오키나와 지역에서 정체돼 있으면서 크기가 훨씬 더 커졌습니다. 그것이 곧바로 우리나라로 오는 듯 제주도를 쪽을 지나면서 우리나라로 오는 듯 했지만 방향을 거의 90도 이상 틀어서 규슈 지역으로 해서 일본 열도로 지나가게 됐습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에 올 수도 있었는데 일본으로 간 걸까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다행스러운 거지만 과연 다행일까요? 물론 지금은 다행이죠. 그런데 이런 대형 태풍들은 언제든지 우리나라에 상륙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수면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지금은 그래도 동해안이나 남해안이 해수면 온도가 낮아요. 특히 이제 지난 흰남노가 이제 지나간 지 얼마 안 됐잖아요. 흰남노가 지나가면서 바다를 엎어놨어요. 바다를 갈아엎은 거죠. 바람이 워낙 세니까 파도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해수면이 해수면과 깊은 바다랑 서로 이제 섞인 거죠. 그래서 해수면 온도가 낮아졌습니다. 낮아진 해수면으로 태풍이 별로 안 가죠. 따뜻한 해수면으로 가고 그리고 이제 상공에 편서풍에 이런 거를 타고 규슈 지역으로 쭉 가게 됐는데요. 편서풍이 아무리 세다 하더라도 이 해수면 온도가 높아버리면 남해안의 해수면 온도가 30도가 넘고 동해안의 해수면 온도가 30도가 넘으면 그럼 그 태풍이 그대로 바로 우리나라로 돌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말은 해수면은 지금 점점 높아지고 있죠. 우리나라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야, 이거 큰일입니다. 이제 점점 지금보다 0.5도만 더 높아져도 장담 못합니다. 9월달, 10월달까지 태풍이 올라올 수 있어요. 해수면 온도가 좀 더 높아지면 4월달부터 5월달 초부터 태풍이 시작될 수가 있죠. 태풍은 2월달, 3월달도 생기고요. 9월달, 10월달, 11월달도 태풍이 생깁니다. 우리는
6, 7, 8, 9 이때만 태풍이 우리나라에 불어서 태풍이 이때만 생기는가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태풍은 1월 달도 생기고 11월 달도 생깁니다. 다만 1월, 2월, 3월 달에 생기는 태풍은 우리나라로 올라오지 않아요. 해수면 온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오지 않아요. 태풍도 자기 길이 있어요. 가고 싶은 길이 있죠. 이렇게 1, 2, 3, 4월 이런 때는 이제 주로 필리핀 지역으로 해서 베트남이나 이런 쪽으로 이렇게 태풍이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태풍이 오면 대형 태풍은 순간 초속 40m 이상 불거든요. 40m 이상 불면 이렇게 트럭 같은 건 전복되고요. 사람도 약간 날아갈 듯한 이런 것이 있어요. 기와지붕 뭐 다 날아가고 그러겠죠. 그런데 순간 초속 40m 이상만 오는 그렇게 뿐만 아니라 비도 집중호우가 어마무시한 비가 내려서 태풍이 1박 2일 지나가면 또 몇 시간 동안 지나가면 300mm는 그냥 기본이고 500mm, 600mm까지 올 수 있게 되죠. 이제 비가 한꺼번에 200mm, 300mm 오면 도시가 마비됩니다. 한꺼번에. 한나절 동안 200mm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도시가 마비돼요. 그래도 이 도시 정비가 잘 돼 있으면 한나절에 200mm는 감당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어느 도시에도 1시간에 2시간 한나절에 500mm를 버텨낼 수 있는 그런 곳은 아마 없을걸요? 물론 이제 도시가 높은 지역에 있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대체로 도시라는 게 평평한 지역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곳은 무조건 침수. 왜냐하면 배수가 강으로 이제 배수 시설을 해야 되는데 하수 시설, 배수 시설이 한나절에 500mm를 견딜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한나절에 500mm 온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그런 일이 올 수 있어요. 그리고 한나절에 500mm 오면 배수가 또 문제가 아니라 범람이 문제죠. 범람. 제가 볼 때는 울산 태화강은 하루 동안 350mm 이상 오면 그러면 범람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우리 며칠 전에 포항의 강수량 얼만큼이었죠? 390몇 밀인가 400 몇 밀인가 그랬습니다. 400 몇 밀이 했는데 거기에 있는 그 하천이 범람했죠. 그리고 현대제철과 포항제철이 이제 이렇게 잠겼죠. 그 자동차가 둥둥 떠다니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포항에 이렇게 재난이 생겨서 포항을 도와주는 것도 많이 도와줘야 되지만 포항이 400mm 폭우에 도시가 어떻게 됐는지를 똑똑히 알아야 돼요. 400mm 폭우면 울산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아니 장담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반드시 범람하게 됩니다. 자, 가정을 해봅시다. 태화강이 범람하면 어떻게 되는가요? 범람하면 일부 지역만 침수되는 게 아니죠. 남구의 거의 대부분 침수되죠. 중구의 거의 대부분 침수됩니다. 자, 남구 아파트 단지 많고 중구도 아파트 단지 많고 주택이 많습니다. 거기에 주차된 차가 얼마나 많죠? 그 차 다 잠긴다고 봐야 되겠죠. 1층은 무조건 다 잠긴다고 봐야 되죠. 울산이란 도시는 굉장히 안정적인 도시고 도시가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교통도 잘 안 막히고 도시가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죠. 그러나 이 폭우 한나절에 하루에 400mm 오는 폭우에 과연 대비돼 있냐 했을 때는 저는 대비돼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400mm 이상 폭우가 자주 내리냐? 지금까지는 별로 없었어요. 91년도인가 언제 거의 350mm인가 때 와가지고요. 전체가 물바다 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그때 그런 적이 있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국지적으로 침수되고 저 새치 쪽으로 이렇게 침수되고 그건 이제 범람이 문제이기보다는
배수의 문제였기 때문에 배수장 시설은 울산에 잘 돼 있어요. 곳곳에 남구든 중구든 곳곳에 배수장 시설 너무너무 잘 돼 있습니다. 그러나 비가 500mm 오게 되면 그 많은 배수장을 다 소화시키지 못할 뿐더러 배수의 문제가 아니라 범람의 문제가 생겨서 배수가 필요가 없게 되죠. 범람이 되는데 그런 일이 충분히 생길 수 있어요. 해수면은 점점 상승하고 있습니다. 해수면이 상승하면 동해 바다도 남해 바다도 8월달, 9월달에도 30도 이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9월달, 10월달에도 30도 이상 되면 9월달, 10월달에도 슈퍼 태풍이 북태평양, 이 필리핀 동쪽 이쪽 지역에서 주로 이렇게 일본 남쪽 지역하고 필리핀 동쪽 지역 그쪽에서 주로 태풍들이 이렇게 그 열대성 저기압에서 태풍으로 발달하게 되는데요. 그러려면 그렇지 않아도 시기가 딱 맞으면 우리나라가 태풍이 지나가는 길목이거든요. 그냥 길이에요, 길. 일본으로 가는 길, 이제 우리나라로 올라오는 길, 또 대만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상하이로 가는 길, 또 그 필리핀으로 해가지고 베트남으로 가는 길, 이 길을 코스가 대단히 많은 것 같아도 코스가 한정적입니다. 그냥 올 수밖에 없어요. 저 허리케인이 텍사스 그 밑에 그 하고 저쪽 이제 그 무슨 주예요? 그 플로리다주 하고 그냥 허리케인이 1년에 몇 번씩 계속 똑같은 곳으로 계속 다니고 하듯이 우리 태풍은 우리나라, 일본, 중국, 베트남 이쪽은 그냥 상시적으로 길이 다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태풍은 바람 점점 앞으로 더 세질 거고 또 해수면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는 더 많은 태풍, 더 센 태풍을 볼 수밖에 없죠. 지구상에 이렇게 기후가 다변한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제 태풍이 늘 자주 오는 이런 나라가 이제 많지 않아요. 예전에 이제 그 유럽에 독일이 막 홍수로 막 범람하고 그럴 때 몇 미리 왔냐면 100여 미리 왔어요. 100여 미리. 우리는 이제 100여 미리 정도면 이제 그냥 장난 수준이죠. 그 정도야 뭐 좋죠. 그런데 저 미국의 어디 캘리포니아에 무슨 무슨 공원 뭐 파크 뭐 이렇게 해서 큰 산 밑에 이렇게 비가 왔는데 범람하고 막 그랬대. 홍수 나고 그랬대. 100여 미리입니다. 100여 미리. 그쪽에 300mm, 500mm 올 일이 잘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200mm 이상 오는 때가 1년에 꼭 이제 여름에 한 번씩 꼭 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200mm를 넘어서 이제는 이제 400mm. 저 이번에 서울 중부 지역은 500mm 넘게 온 지역이 많았어요. 서울 지역도 많이 침수됐고 경기도 지역도 많이 침수됐죠. 500mm의 위력을 봤어요. 그래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 배수 시설을 바꿔야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그 서울 도시 기획을 그렇게 하고 있죠. 꼭 당해 봐야지 그런 거를 쓰고 있다라는 것은 그런 행정을 한다라는 것은 좀 안타깝습니다. 이번에 그 포항도 마찬가지예요. 예견된 인재였어요. 저는 그때 우리 울산 지역을 통과해서 포항으로 간 흰남노였잖아요. 저는 밤새 사실은 벌벌 떨었어요. 기후 예보는 비가 200mm 정도 오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태풍은 사실 예보가 200mm라 하더라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밤새 지나면서 좀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강우량이 점점 줄어드네. 예보가. 그리고 바람도 그렇게 안 세네. 예상보다. 그래서 나름 괜찮구나. 그리고 이제 그 윈디 같은 거를 보면서 이렇게 비구름 또 바람의 이동 이런 것들을 살피고 그랬는데 너무 신기하게 이쪽 울산, 부산 이쪽 지역에는 이 비구름들이 이렇게 중간에 살짝 이제 없는 때가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게. 그래서 비가 이렇게 의외로 들어오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포항에 가서는 또 달라질 줄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게 울산 지역으로 지나가니까 울산 그대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고요. 태풍이기 때문에 돌면서 가기 때문에 어느 지역은 비가 몇 배나 내리고 어느 지역은 안 내릴 수 있는데 다행이라고 할 수 있나? 울산 이쪽, 부산 이쪽으로는 비가 덜 내렸고 포항 이쪽 쪽으로는 집중적으로 내린 겁니다. 이게 반대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지역으로는 집중적으로 400mm 이상이 오고 포항 쪽으로는 그냥 이제 100여 mm만 오고 그렇게 됐을 수도 있었는데 네, 복인가요? 아니에요. 언젠가는 우리도 400mm 이상 오게 됩니다. 이게 그냥 뭐 10년, 20, 30년에 한 번씩 오는 이런 거라면 복불복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게 매년에 몇 번씩은 그렇게 올 수 있다라는 것은 이게 5년 이내, 3년 이내에 우리도 400mm 이상 비가 온다 이 말인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행정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특히 뭐 시장님 같은 분, 또 다른 중요한 이제 행정을 하시는 분이 계시면 울산에도 400mm 올 경우 시뮬레이션을 좀 돌려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500mm 올 경우는 어떻게 될 건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시고 거기에 맞게 대응을 꼭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며칠 전에 이제 그 난돌마 이 태풍 올 때도 어디 경찰 또 119 또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곳곳에 어디가 막히면 뚫어주고 이제 배수가 잘 안 되면 이렇게 미리 가서 뭘 해주고 다 해주시고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100mm, 200mm 이렇게 올 때나 가능한 거고 이게 400mm 이상, 500mm, 600mm 오면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위험하죠. 이제. 나가가지고 임시로 이렇게 뭐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더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400mm, 500mm 이상 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시뮬레이션을 꼭 돌려보셔서 자기들만 알게 아는 게 아니고요. 시민에게 공개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예산을 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열어서 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더 높이, 더 멀리 가면 10년 후, 20년, 2030년, 2040년 해수면이 더 높아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될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지금부터 논의가 돼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는 동해안이니까 이제 높아지고 있나? 이제 제가 간포에 방생을 매달마다 이제 다니는데요. 간포에 다닌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10여 년 됐는데 매월마다 방생을 간 지 10여 년이 됐는데 그때 보면 많이 달라지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파도의 높이나 파도의 이렇게 그러니까 해수면이 좀 그 사이에 높아졌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이게 파도가 세서 이렇게 가계집까지 넘어오는 일들이 더 자주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번에도 갔었는데 그게 이제 그 벽을 막 쳐놓고 뭘 쌓아놨더라고요. 해수면이 범람할까 싶으니까 예전에는 그렇게까지 범람을 자주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요즘에는 태풍이 올 때마다 그 경계를 넘어서 이렇게 넘어서 이제 파도가 너울성으로 이렇게 넘어온다는 거죠. 아직은 이제 방파제를 만들지 않았고 또 가계와 해수면 해변하고의 어떤 그 담을 치지 않았지만 곧 있으면 담을 쳐야 되지 않나요? 담을. 그리고 이제 지금 태풍 올 때 동해바다, 뭐 다른 바다 몰라도 동해바다 이렇게 태풍이 막 칠 때 보면 이렇게 벽을 만들어도 벽을 치고 넘어와요. 벽을 치고 파도가 넘어오죠. 그 벽까지 더 높이고 하는 것이요. 몇 년 이내로 또 작업을 해야 될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천천히 하더라도 우리 한 번에 500mm 이상 오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꼭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만약에 새벽에 뭐 이제 아침에
그런 일이 있다면 사람들이 막 출근하는 시간이잖아요. 7시부터 막 비가 빠바바바바 이제 시간당 100mm씩 막 내리는데 사람은 출근을 해요. 그러면 7시부터 출근하잖아요. 보면 6시부터 출근 막 하고 그러는데 출근하는데 비가 시간당 100mm 와가지고 이렇게 되면 도로 중간에 이제 도로 한 가운데에 있는데 침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도로 한 가운데 가고 있는데 비가 100mm씩 와서 출근 안 할 수는 없잖아. 또 그 회사에서 출근하지 말라면 몰라도 회사에서 아무 문자 없으면 출근해야 되잖아요. 100mm씩 막 오고 있는데 그러면 얼마 안 있어서 10분 20분이면 금방 침수되거든요. 그럼 침수돼서 자동차도 재산도 이제 다 날아갈 뿐더러 자칫하다가는 이제 사람의 목숨도 위태로울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죠. 남구, 중구 지역에 이쪽 지역은 더 그럴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렇게 또 출근 시간이 아니면 퇴근 시간에 출퇴근 시간하고 관계가 또 없습니다. 아무 때라도 이렇게 오면 범람하게 되면 이거는 그 어느 지역보다도 피해가 훨씬 더 정말 무서운 일이 생길 수 있죠. 제가 너무 공포스러운 얘기를 한다고요? 네. 어떤 것이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축을 하더라도 진도 7.5를 견딜 수 있는 그런 건축을 지어야지 앞으로 우리가 안전한 거죠. 지진 8, 9까지 일어날 일이 잘 없습니다만 이쪽 그 한반도 지역은 그래도 지진 6까지는 언제든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몇몇 지역에서 보여줬다시피 이번에 그 서울 경기 지역에서 500mm 이상, 작년인가요? 남원 지역에 이쪽 지역에서 500mm 이상, 이번에 그 흰남노에 이제 포항에 400mm 이상 이거 봤잖아요. 거기에 재앙이 아니에요. 그곳이 뭐 잘못돼서 거기에 해마다 생기는 재앙이 아니에요. 그 말은 다른 어느 곳도 그렇게 많이 올 수 있다라는 거죠. 비가. 네, 재앙 같은 말은 그만하고 경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네, 경전은 부처님의 말씀이죠. 성전이라고 돼요. 성전. 바이블 이거를 이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 이렇게 성인의 말씀, 성인의 말씀은 부처님도 성인의 말씀. 성경은 이제 바이블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금강경도 사실 성경입니다. 마치 그 성탄절, 이 성탄절은 예수님만 성탄절이 아니에요. 성인이 탄생한 날이니까 이제 그 부처님이 탄신한 날도 성탄절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보통 명사가 아니라 특수 명사처럼 성탄절 하면 크리스마스 이렇게 이제 언어 어감이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그렇게 쓰고 있지만 사실은 성탄절이라면 성인이 탄생한 그런 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인이 말씀하신 경전, 성경입니다. 성경은 바이블도 있고 금강경도 있고 화엄경도 있고 노자의 도덕경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문자로 적은 게 경전이죠. 경전 이외에도 불교도의 저술 또는 불교의 역사, 전기석, 기타 불교에 관계된 일체의 저술들을 다 성전이라고 그래요. 불교에는 성전이 정말 많습니다. 불교 연구에 관한 자료 모두를 총망라해서 성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런 이제 그 성전에는 세 가지로 삼장으로 분류될 수 있어요. 성스러운 교설에는 세 가지가 있죠.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경장, 부처님의 율법을 불교의 율법, 승가의 율법을 말을 한 율장, 그리고 부처님의 경전을 해석을 한 스님들께서 해석을 한 론장. 스님들이 어떤
무슨 론을 지어요.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 이론에 대해서. 그런 것들도 논장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비달마라고 음역을 해요. 아비달마 이러면 논장이구나. 논문을 이제 논장이라고 그러죠. 율장을 이제 비나야라고 그렇게 비니야라고 그렇게 부르죠. 실제 생활상의 규정과 작법 그리고 교단의 규약 등을 집대성한 게 비니야라는 율장입니다. 경장은 이제 수트라라고 얘기해요. 수트라. 피타카 수트라. 아니 수트라 피타카 이렇게 경장을 이제 수타라고 수트라 또는 수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전은 부처님께서 바로 만드신 게 아니고 부처님 열반 후에 경전이 결집이 돼요. 경전을 만든다는 것을 결집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1차 결집, 2차 결집, 3차 결집, 4차 결집을 해요. 부처님도 오래 사시고 또 부처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도 많고 또 그 이후에 교단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기 때문에 발전할 때마다 그 마디마디마다 경전을 새로 결집을 했어요. 3장이죠. 3장을 새로 결집을 했죠. 경전만 있는 게 아니니까 율장도 있고 논장도 있고 하니까 이 3장을 불교가 발전할 마디마디마다 했었죠. 4차 결집까지 하고 그 이후로는 결집이 없었는데요. 그거는 인도에 6세기, 7세기 이후로는 인도 불교가 쇠퇴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인도 불교가 뭔가 좀 이제 역동적이고 활발하고 성장하고 할 때는 결집이 잘 이루어지겠습니다. 1차 결집은 부처님 열반 후 바로 곧바로 했고요. 2차 결집은 부처님 열반 후 100년이 지나고 나서 2차 결집을 했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대한 견해가 약간씩 다른 거예요. 스님들이 많이 모이고 수행자들이 많아지면 수행하는 방법도 발전하게 되고 문화도 발전하게 되잖아요. 의식 문화도 발전하게 되고 정신 문화도 발전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수행하는 방법도 또 다르고 수행에 대한 견해도 조금씩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100년이 지나고 나서는 그걸 정리하는 입장에서 서로 논의를 하는 과정을 거쳤고 거기에서 상자부와 대중부로 서로 이제 나누게 되죠. 나눈다고 해서 서로 이제 분파가 막 이렇게 나누어져서 콩가루가 됐다 이런 건 아니고요. 자기 주장이 더 맞다라고 생각하는 나 이렇게 주장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끼리 서로 모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급격하게 더 많은 이제 부파들이 일어나게 돼요. 아비달마 불교 이래가지고 이제 논서들이 막 이제 많이 일어나고 논서들이 많이 저술되고 논리들이 더 많이 가지치기를 한 거, 논문들이 더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 이절 저절 이스님 저스님 많은 절과 스님들에서 논문을 쏟아낸 거죠. 그래서 서로의 논리를 가지고 서로 같이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토론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약간 갈등도 하기도 하죠. 공격도 하기도 하고 그건 아니야라고. 근데 이것을 분열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발달이라고 할 수 있죠. 불교 교리의 발달, 부처님 말씀의 발달, 부처님 말씀의 대중화. 그 가운데 옥석을 가리고 흑백을 가려야 될 필요는 있겠죠. 더 좋은 말씀, 더 좋은 논리, 더 좋은 수행법 이런 것들이 개발될 수도 있지만 엉뚱하게 쓸모없는 것들이 생겨날 수도 있죠. 엉뚱하게 다르게 해석된 자기식으로 해석된 잘못된 가르침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잘못된 가르침들은 신기하게 오래 가지 않고 쇠퇴하게 되고요. 이제 올바른 가르침들은 오래 가게 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물론 특출나게 훌륭한 가르침도 이제 오래 가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남아 있는 것들을 보면 이제 좋은 가르침들이 많았다는 거죠. 다른 말로 좀 이건 아닌데 하는 그런 가르침들도 아직 섞여 있고 많이 남아 있다 이거죠. 예를 들면 이제 남성 여성의 이제 수행 차이에 대해서 여성은 뭐 부처가 되지 못한다라든지
여성은 수행하면 수행을 제대로 이제 남성이 수행하기 더 좋다라든지 뭐 이제 여성에 대한 이런 차별 이런 것들에 대한 극락에는 여성이 없다 뭐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과연 부처님께 당시에 부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도 의미는 달랐을 텐데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제바달다에 대한 논쟁도 있을 수 있고요. 윤회에 대한 논쟁도 있을 수 있고 뭐 다양한 이제 무아에 대한 논쟁도 있을 수 있고 주장하는 거에 따라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이제 저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것도 아직 남아 있고요. 야 저건 훌륭해라는 것도 여전히 훨씬 더 많죠. 부처님께서 이제 열반에 드실 때는 자귀, 법귀, 자등명, 법등명을 말씀하셨어요. 부처님 교리, 부처님 말 설법의 어떤 주로 관통하는 중요한 이제 이렇게 맥락이라는 게 있는데요. 연기적 맥락, 중도적 맥락. 연기와 중도는 그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부처님 말씀을 이해하는데 요강이 될 수가 있고 맥락이 될 수가 있죠. 그 중에 부처님께서 그 열반하실 때 하신 말, 자귀의 법귀, 자등명, 법등명. 나의 인멸을 슬퍼하지 말라. 무릇 육신은 반드시 멸하는 법이니라. 그러나 비록 내 육신은 멸한다 하더라도 내 법신은 멸하지 않느니라. 법신이란 일대간의 설한 법과 율 중에서 빛나고 있는 무상의 정각 바로 그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인멸한 후에 너희들은 법과 율을 스승으로 삼아 살아가도록 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법과 율을 굉장히 스승으로 삼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말씀이 틀리다 생각하면 따르지 않아도 된다. 내 생각에 옳은 그것을 따르라. 그러나 이 내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는 법과 율을 근거로 삼으란 말이죠. 나 자신을 중시 여기는 듯하지만 법과 율에 입각한 나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내 마음대로 살아라. 이것은 또 아니에요. 자등명, 법등명에서 내가 옳으면 세상이 옳은 거지.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그 기준이 항상 법과 율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경전들은 12부경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요. 이제 이 경전은 12가지 부류로 이렇게 결집이 되어 있다. 경전을 이해하는 중요한 축이 될 수 있어요. 경전은 어떤 말씀들이 주로 맞나? 예를 들 때 이걸 보고 12부경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면 돼요. 경은 첫 번째는 경이라고 해서 이 불교의 사상을 완전히 표현한 경문, 부처님 말씀 중에 그냥 부처님 말씀이야 라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고기송이라고 해서 그 시처럼 이제 운율이 있고 이제 노래처럼 한 그런 부분, 시를 쓴 것처럼 한 부분이 고기송이라는 거예요. 경전에 보면 이제 금강경도 보면 야기색견화,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애니라 이런 게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제 거의 노래처럼 시로 돼 있고 여시야문 일시불 제사위국 기수국 고도 이거는 서술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경이라고 그러고 시로 돼 있는 것을 고기송이라고 또 시로 돼 있는 것 중에 반복된 부분을 중송이라고 그래요. 한참 설명을 해놓고는 그거랑 똑같은 말씀을 다시 개송으로 다시 시로 한 것이 있는데 그걸 보고 중송이라고 그렇게 분류를 하죠. 법화경이 자주 있는 표현이죠. 그냥 경으로서 설명을 쭉 하시더니 똑같은 말을 다시 시로서 설명을 다시 부연 설명 다시 이야기를 해요. 그걸 보고 중송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무문자설이라고 해서 부처님은 묻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뭘 물어야지 항상 말씀하셨는데 대체로 묻지도 않았는데 설법을 하셨던 것이 그게 이제 바로 이제 아미타경 같은 이런 경전이 그런 경전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이제 미중유법이라고 해가지고 이 불법이 일찍이 있지 아니한 뭐 이렇게 기적 같은 이런 부분을 설한 것을 미중유법을 부처님이 기적을 보인다 이런 것을 이제 미중유법으로 설을
했다라는 거고요. 또 여시여 이래가지고 부처님께서 있는 그대로 믿고 의심치 않는다라는 여시여, 또 인연법으로 설법을 하셨다. 또 비유로 또 설법을 하셨다. 또 본생, 전생의 이런 이야기들을 부처님께서 얘기하는 것을 본생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수기를 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다음 생에 네가 어느 부처님을 만나서 어느 부처님이라고 이름하고 수명은 얼만큼이고 무슨 국토라고 하느냐, 이렇게 그것을 보고 수기라는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논의 낙에서 해석이나 논술로서 연구 논문 형식으로 했던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방광이라고 해가지고 이 부처님의 말씀을 광대하게 설법을 한 것을, 방정하고 광대하게 설법한 것을 방광이라고 그래요. 문답 형식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하고 그런다고 그러죠. 이렇게 해서 12가지 부류로 설법을 하신다고 해서 12분교, 12부경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약간 학자적으로 이렇게 분류 체계를 세우는 거라서 과연 이 시대 우리가 이 12부경을 하나하나 외우면서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의문은 듭니다만, 이렇게 경전이나 논서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라서 12부경이 뭐예요? 라고 한다면 최소한 이해는, 설명하기는 어려워도 이해는 하고 있는 것이 좋고, 또 부처님은 이러이러한 부분 어법을 사용하시고 이렇게 이런 형식의 것들을 많이 하신다라는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에게도. 이 경전들에게는 시작할 때 공통적인 부분이 있어요. 시작할 때 신문시주 처중이라고 해서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틀림없다, 여시야문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내가 직접 들었다, 뭐 이런 거, 어느 때 들었다, 일시불, 이렇게 어느 때 주인 일시불 부처님이 이런 식으로 어느 곳에서 기원정사에서 누구에게 이렇게 비구 1250 비구에게, 또는 부처님의 어머니 마야 부인에게, 아니면 사부 대중에게, 아니면 천신들에게, 뭐 이렇게 대상들이 나오죠. 그런 것들을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될 필요가 있죠. 예를 들면 지장경은 이제 설주가 석가모니 부처님이고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어디서? 아니 저 위에 도리천에서 누구에게? 마야 부인에게. 물론 마야 부인 말고도 지장보살도 있었고 많이 이제 모이신 분, 불보살님들이, 신중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뭐 이렇게 어디서 누구에게 설법한다는 참 중요하죠. 금강경은 기원정사에서 1250 비구에게 설법을 했어요. 그게 다르잖아요. 지장경은 도리천에서 마야 부인을 위해서 설법을 한 거죠. 이게 이제 누구에게 설법했냐, 어디서 설법했냐, 이건 참으로 경전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화경은 영축산에서 했지만 2처 3회예요. 3번을 2군데에서 설법을 했어요. 영축산 정에서 했고 영축산 위에 허공에서도 설법을 했어요. 이거는 이제 읽어보면, 경전을 이제 독송해보면 이게 정말 다르구나, 이게 뭘 뜻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부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를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와 누구에게 무엇을 설법을 했냐, 이런 것들은 이해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또 경전의 체계라고 해서 58교라는 걸 또 우리가 이제 잊지 않을 수 없어요. 공부하다 보면 58교라는 말을 자주 들어요. 경전에 설법하는 시기가 있었다. 화엄시. 부처님께서 최초에 설법한 건 화엄경이었다.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서 21일 동안 화엄경을 설법하셨다. 이것이 이제 화엄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화엄경을 설법하시고는 그 다음으로 그 아함경을 22년 동안 설법을 하셨다. 그리고 방등경을 8년 동안, 반야경을 21년 동안, 법화경과 열반경을 마지막 8년 동안 설법을 하셨다. 이렇게 이제 경전 분류를 천태지자 스님께서 이렇게 분류를 해놨어요.
중국 불교가 이제 4세기, 5세기, 6세기 이런 때 교상 판석이라고 해서 8만 대장경을 다 판석을 한 거예요. 다 분류를 하고 이해하려고 논리적 체계를 막 세웠어요. 그걸 뭐 교상 판석인데 천태지자께서는 이렇게 부처님 8만 대장경을 58교로 구분을 했죠. 8교 이야기는 나중에 하더라도 오시는 이렇게 화엄시, 아엄시, 방등시, 반야시, 법화, 열반시 이렇게 분류를 나눠서 시기별로 경전을 나눴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말 과연 그랬을까? 과연 부처님께서 이제 그 화엄경을 성도하고 제일 먼저 설법하시고 금강경은 반야부인데요. 반야부를 뒤주에 한 50대쯤 하셨겠네요. 이제 50대 60대 반야부를 설법하시고 아함경을 30대 40대 방등경을 40대 50대 설법을 그렇게 하셨냐? 글쎄, 그거는 이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천태 지자스님께서 그렇게 분류를 하셨다 하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경전을 이해할 때 아함부의 경전들을 분류 체계를 쭉 해서 방등부의 경전들을 방등부로 묶고 반야부의 경전들을 반야부로 묶었다라고 하지, 반야부의 경전이 부처님이 60대, 50대, 60대만 설하고 20대, 30대는 반야부를 설법하지 않았다. 이거는 이제 좀 동의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부처님의 뭐 이렇게 21을 12년, 8년, 21년, 8년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했다라고는 하지만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위험한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기보다는 내가 수행을 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 내 마음을 다스리는데 부처님의 말씀을 대입을 하는 게 좋겠죠. 학문적으로 이게 언제쯤 설법했냐 이것도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이 말씀을 내 가슴으로 녹여서 내 것으로 체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이제 반야부의 말씀, 방등부의 말씀, 또 아함부의 말씀 이런 것들을 분류 체계를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수행하면 좀 더 낫겠죠. 하지만 분류 체계를 이렇게 놓는다고 해서 분류 체계에 너무 집착하면 라벨링하는 이런 일이 생겨요. 라벨링이라는 것은 그 라벨 이름을 적어놓고 그 안에 내용이나 개념을 집어넣고 그 안에 그게 틀이 돼서 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나 지금 우울해. 병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나보고 우울증이래. 그러면 나는 자꾸 생각이 나. 약간 마음이 침체만 됐어도 나는 우울증이야. 누가 뭐라 하면 야, 나 우울증이니까 건들지 마. 나 우울증이니까 나 이렇게 우울해야 돼. 스스로 자꾸 라벨링 작업을 해요. 자기 보고 우울하다라고. 이것은 자기가 스스로 그런 굴에 들어가는 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부처님 말씀도 이렇게 아함부, 방등부, 반야 이 분류하는 것을 잘 이용하면 되게 좋죠. 병원 가서 우울증이라고 했을 때 그걸 잘 개념을 알아듣고 그거를 치유하는 목적으로 쓰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게 빨리 치유할 수 있잖아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